김현정의 뉴스 쇼. 1층 계단엔 방화문이 없었습니다. 스프링클러도 없었습니다. 비상 발전기도 없었습니다. 화재의 원인도 오리무중입니다. 법 자체가 없기도 했고요. 또 법을 어기기도 하면서 총체적인 부실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화재 참사, 바로 밀양 참사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사이에 부상자 1명이 또 숨져서요. 지금 사망자가 39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제는 제천 화재 참사의 유가족이 밀양 화재 유가족들을 방문해서 서로를 위로하는 그 장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판박이처럼 닮은 사고를 바라보면서 언제까지 우리는 뒷북 좋지만 반복할 건지 답답하기도 합니다. 잠시 후에 밀양 화재 그 다급했던 현장 그리고 대책까지 꼼꼼히 짚어보죠.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오늘 첫 포인트는 일단 밀양 화재는 잠시 후에 좀 인터뷰로 짚기로 하고요. 네. 정치권 보겠습니다. 네, 반토막난 국민의당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이 본격화하면서 결국은 국민의당이 쪼개진 겁니까? 네, 국민의당 내 그 통합 반대파가 중심이 된 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어제 발기인 대회를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것이죠. 박지원, 정동영, 조배숙, 천정배 의원 등 현역 의원 16명을 포함해서 100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하네요. 예. 이들은 다음 달 6일에 중앙당 창당대회까지 모두 다 끝마친다는 계획이고요. 근데 이에 대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현역 의원을 비롯한 통합 반대파 당원 179명에 대해서 무더기로 당원권 2년 정지의 징계를 내렸거든요. 그렇죠. 안 대표는 당직에 있는 분조차 신당 창당에 나섰다. 이거는 정당 파괴행위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쪽에서는 신당 발기인 대회를 하고 한쪽에서는 징계를 하고. 네. 근데 당원권 정지란 게 지금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미 분당은 기정사실화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 내 중재파라는 게 있긴 하지만 이미 손을 쓸 수가 없는 단계거든요. 그렇죠.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바른정당 그 통합추진위원회는 어제 인선안을 확정하면서 다음 달 7일 예정된 통합전당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통추위는 오늘 안철수, 유승민 공동대표가 참석하는 첫 확대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하고요. 박주선, 김동철 이런 분들이 중재파잖아요. 중도파. 네. 이 중도파가 어떤 선택을 할까? 또 이게 마지막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한때 뜻을 같이 하고 대선 후보도 같이 내고 이랬던 정당에서 지금 뭐 폐륜이다, 친위 쿠데타다 이런 단어까지 나오니까 이별치고도 참 아름답지 않은 이별이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까지요. 네, 우병우 전 수석의 결심 공판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우병우 전 수석 구형이 이루어진다고요. 네, 국정농단 과정에서의 직무유기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재판이 이제 마무리되는 거죠. 우 전 수석은 최순실 등이 미르 또 K스포츠재단을 불법 설패가면서 국정을 농단할 때 이를 감찰하기는커녕 진상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죠. 또 문화체육관광부 일부 인원에 대해서 좌천 인사를 압박하는가 하면 특별감찰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 혐의 등도 적용이 됐습니다. 검찰이 오늘 어느 정도의 형량을 구형할지 또 우병우 전 수석의 최후 진술 내용은 무엇인지 한번 지켜보시죠. 불법 사찰 혐의도 있었잖아요. 우병우 수석. 사실 그 때문에 사실 우병우 전 수석이 구속이 됐던 거는 바로 그 혐의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불법 사찰 혐의에 따른 재판은 다음 달 말에야 본격 시작한다고 하네요. 따로 그건 네. 마지막 포인트 보겠습니다. 이중근 부영회장의 요란한 소환입니다. 부영그룹 회장이 오늘 검찰에 소환이 되는데 요란해요? 그러니까 부영그룹 회장이 비자금 조성 또 탈세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오늘 예정된 검찰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두고 어제 오후 늦게 이게 건강상의 이유를 들면서 출석 연기를 요청을 했어요. 근데 검찰이 단칼에 거부했다고요? 네. 검찰 입장이 뭐냐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소환을 했다. 또 연기 요청이 정당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실제 이중근 회장은 소환 통보를 받고도 지난 25일 외부 강연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5일이면은 얼마 안 됐죠. 목요일에 외부 강연까지 했는데 갑자기 들어누웠어요? 그럴 수도 있을까요? 또 최동욱 전 검찰총장과 이준보 전 고검장 등이 이중근 회장의 변호인단에 합류한 것도 눈길을 끄네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밀양 화재 참사로 18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여전히 화재의 원인은 오리무중입니다.
방화문이 훼손이 되면서 그 틈새로 연기가 유입돼. 정밀 감식을 끝낸 경찰은 오늘부터 수사를 본격화합니다. 지난 금요일 밀양 세종병원에서 벌어진 화재. 제천 화재 사고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이어서 더 마음이 아픈데요. 이게 마음 아픈 걸로 넘길 일이 아니죠. 오늘 좀 꼼꼼히 짚고 가야겠습니다. 먼저 연결할 분은 당시 상황을 증언해 주실 분인데요. 불이 난 그 병원 건물 속으로 뛰어들어서 20명을 구조해낸 시민입니다. 밀양 멍해실교회의 김덕노 목사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김 목사님 나와 계세요? 네네. 예.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없습니다. 예. 아니, 할아버지가 입원해 계신 그 병원에 불이 났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냥 뛰어가셨다고요? 네, 이제 제가 그때 마침 아침에 운동하고 오는 시간이 돼가지고 그 전화를 받자마자 이래 보니까 예. 시커먼 연기가 올라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데는 한 1, 2분, 2, 3분 뭐 그런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쪽을 쳐다보니까 시커먼 연기가 이미 올라가고 있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한 1, 2분 정말 손살같이 가서 도착해보니 병원 상황이 어떻던가요? 참 글자 그대로 아비규환이 돼가지고 그래가 응급실로 들어가니까 응급실에서는 하여튼 막 아주 짙은 어떤 그 매연의 연기가 뿜어대가지고 그러고 열이 온 데가 화끈한 걸 느꼈습니다. 예. 근데 거기서 가로질러 가면은 뭐가 있는 거 하니까 이제 마침 보니까 신경외과 그 원장님께서 막 경황이 없이 아시다. 그러면 원장님을 도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원장님 따라 이제 그 6층에 그 요양병원에 응급실 계단이 있었습니다. 자, 응급실로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외과 선생님과 함께 요양병원으로 네. 가신 거예요. 네네, 요양병원 비상계단으로 해가지고 6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불이 난 건물은 본관인 일반 병동 1층이었습니다. 네네. 요양병동은 별관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예. 상대적으로 대피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만 문제는 요양병원 분들은 전부 연로하고 거동도 불편한 분들이어서 이게 누가 돕지 않으면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우신 분들이었던 거죠. 네네. 어떻게 구조를 하셨어요? 내가 6층으로 이제 올라가니까 벌써 소방 선생님들도 하면 위에서 계속 이제 구조 활동을 하시고 예. 또 본무과에 계시는 그 직원들하고 또 과장님들하고 뭐 경험 없이 모두 업은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러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어른들이 이제 밖으로 이제 일단 모셔놨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도 막 같이 포대도 들고 또 같이 업고 내려오고 그랬습니다. 업고 내려오고 부축해서 내려오고 뭐 이러면서 한 20명을 보축일 정신이 아니죠. 그분들은 거의 완전히 자기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걷지도 못하고 먹는 것조차도 안 되는 그런 그 정도 분들입니다. 자, 그렇게 의료진과 시민들, 소방관들이 다 합심해가지고 요양병동, 그러니까 별관에 있던 94명은 전원 대피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네. 너무나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정말 이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힘으로는 걷지도 먹지도 못하는 그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전원 구조했다는 거, 더 큰 참사가 날 뻔한 걸 막았다는 거, 이 부분에서 정말 그나마 다행이다. 고생 많이 하셨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밀양이란 도시가 뭐 서울처럼 그렇게 큰 도시, 대도시가 아니어서 지금 분위기가 어떨까 이런 참사 앞에 걱정스럽더라고요. 네, 참담, 그리고 이제 밀양은 전부 다 이 집안이거든요. 집안이기 때문에, 그 만나는 분들마다 다 마음은 무겁고, 다 참, 이래 참담하지만은, 참 이것을 잘 마음을 우리가 추스려서, 우리가 또 큰 잔치를 또 맞이해야 될 또 그런 일도 있고 하니까. 한 집 건너,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 이 정도로 다 그런 도시예요. 가까운.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슬픔이 얼마나 클까 싶은데 목사님이 많이 위로해 주시고요.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그러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서 한 20명을 구조해낸 분이십니다. 밀양 멍해실교회 김덕노 목사를 먼저 만나봤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대형 화재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건지,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제대로 마련을 하고 있는 건지 전문가와 함께 짚고 가야겠죠. 숭실사이버대 이창호 소방방재학과 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물론 건조한 날씨면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예.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대형 화재가 요 사이에 잦은 느낌이거든요. 예. 왜 그런 건가요? 날씨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야외의 경우,
그러니까 산불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영향을 받고 있고요. 건축물 내부에서의 화재는 사실상 날씨의 영향은 크지 않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실제 연간 화재 건수를 보면 43,000건에서 45,000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고요. 뭐 크고 작은 화재가 하루에 120건 정도가 평균적으로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것들은 그동안 우리가 건축물을 시공함에 있어서 경제적인 측면만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고요. 우리 사회가 지금 당장 드는 건축비의 절감이냐,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막대한 사회적인 비용의 지불을 놓고 도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사회 전반에 걸친 도덕적 관념의 붕괴 등이 가져온 결과이고요. 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사회적 책임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더 잦은 이유는 특별히 뭐가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언제든지 터질 일이 이번에 좀 우연히 많이 겹쳤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런 대형 사고들이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요.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를 해야 되는데 마치 도마뱀을 잡아야 하는데 몸통을 잡지 못하고 꼬리만 잡아서 자르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도마뱀의 몸통 어느 부분을 치유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계속 이 화재 저 화재 무슨 제천 화재 무슨 화재 계속 넘어온 거예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이번 병원의 경우를 뭐 예로 들어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예. 우리가 화재가 발생을 하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의 대부분이 이번 같은 경우는 100%고요. 평균적으로는 한 60% 이상이 연기에 의한 질식사입니다. 질식사. 결국은 화재가 발생한 지점과 사람이 죽는 지점을 들여다보면 화재가 발생한 것보다 상층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지난번 목욕탕 제천 사고도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침투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 연기의 경로를 차단하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연기의 경로를 차단하지 못한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이게 5층짜리 건물이다 보니까 지하층이 없는 5층이다 보니까 5층 이상이 돼야 피난 계단을 만듭니다. 피난 계단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비상 계단? 이제 비상 계단이 피난 계단은 아니고요. 1층부터 시작을 해서 계단으로 올라갈 때 방화문을 설치하는 것이 피난 계단입니다. 아, 방화문. 이번 병원에는 방화문 없었다면서요? 방화문 1층에는 없었습니다. 1층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계단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직통계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통계단의 형태를 띠면 순식간에 연기로 차버리면 계단으로 나올 수 없다라는 문제점이 생기죠. 이번에도 보면 말입니다. 2층에 계시던 분들이 불이 난 걸 알고선 바로 내려갔는데 1층 계단을 통해서 거기밖에 통로가 없으니까 그리로 내려갔는데 그 내려가던 분들이 거의 다 돌아가셨대요. 불길이 워낙 빨리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는 바람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기는 수평 방향으로는 1초에 1에서 2m 정도를 가는데요. 수직 방향으로는 3에서 5m 정도로 움직입니다. 결국은 1초가 지나면 1계층이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1초에 1층씩. 그걸 방화문으로 닫아주느냐 안 닫아주느냐는 천지 차이군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직관통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수직관통부들을 내화 충전재를 이용해서 다 막아야 되는데. 어떤 곳이 그런 곳이에요? 수직관통부라는 것은 하수배관도 올라가고요. 상수배관도 올라가고요. 배관. 그렇죠. 그다음에 또 전기 설비들도 올라가고요. 이런 것들이 수직으로 올라가야만 되지 않습니까? 각종 건물에 필요한 유틸리티들이 올라가는 관통부가 있습니다. 이런 관통부들을 전부 다 내화 충전재로 메꿔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그냥 뚫어놓는다든지 또는 가연성 물질로 채워놓게 되면 이 부분은 화재가 났을 때 순간적으로 다 뚫려버립니다. 그냥 타고 올라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쪽으로 연기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상층부에 있는 분들이 연기를 마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방화문을 다시 한번 보면 말입니다. 이 병원은 1층에는 방화문이 없었고 2, 3, 4 이 위쪽은 다 있었어요? 있습니다. 직통계단의 형태는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건축법상에 5층 이하면서 지하 2층이 안 되는 건물들은 전부 다 직통계단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방화문이 1층에 필요 없는 계단. 없습니다. 그걸 쓰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병원 같은 경우도 1층에는 방화문이 없었던 거고 그게 결국은 1층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는 치명적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군요. 맞습니다. 그럼 교수님 생각하실 때는 좀 저층 건물이더라도 1층 방화문 설치 의무화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무리 소규모 건물이라 하더라도
피난 계단화 시키는 것이 예.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비싸서 그런 거예요? 왜 1층 방화문 설치 의무 안 한 겁니까? 방화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2, 30만 원 정도의 가격이면 충분히 해결이 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게요. 그조차도 경제적인 논리에 적용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언뜻 지금 저층 건물 학교 생각나는데 학교들은 어때요? 1층에 방화문 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학교 같이 낮은 건물에는 1층, 2층, 3층, 4층 방화문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낮은 건물에 대해서 이게 예. 방화문 설치가 의무화가 아니라 그러면 이거 학교들은 다 뚫려 있다는 얘기인데 전 그거 좀 걱정이 되고 예, 예. 이번에 스프링클러도 없었어요. 이 병원에. 예, 이것도 뭐 불법 위법이 아니었다면서요. 예. 바닥 면적, 한 층의 바닥 면적이 600m 자승 이상이어야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예.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층이면서 바닥 면적이 600m 자승이 안 됐기 때문에 아하. 스프링클러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예. 또 하나는 드라이비트. 예. 지난번 제천 사고 때도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게 드라이비트 아닙니까? 외벽재. 예. 이번에도 드라이비트를 썼다고 하던데. 예. 측면은 드라이비트인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은 제천하고 좀 다르게요. 예. 실내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아하. 다행히도 불을 빨리 신고하고 빨리 진압을 해서 그런지 예. 외부로 번지는 그런 그 일은 없었습니다. 이 드라이비트라는 외연제 말입니다. 마감재. 예. 이거 얼마나 만연해 있나요?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만연해 있고요. 외부 단열이라고 하는 공법 중에 예. 유일합니다. 좀 더 보강을 해서 예. 내화도를 높여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 예. 듣다 보니까 뭐 이게 어디서부터 손대야 되나 좀 막막하기도 한데요.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우리 어디부터 손대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난방기구라든지 예. 이런 데서 화재가 나면 그 책임을 누가 묻냐 하면요. 피해법에 의해서 제조자가 모든 피해를 다 물어줍니다. 그런데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면 예. 건축주하고 시공사가 책임을 안 묻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건축주하고 시공사에게 이런 책임을 물게 만든다고 그러면 어느 누구도 내 건물을 싸고 안전하지 않은 그런 건축물로 만드는데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을 산 사람은 모르고 건물을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소유주가 현 소유주가 건축한 사람이 아닐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지어서 파는 경우. 그러니까 그 맞습니다. 건축을 한 사람들, 시공사 이런 사람들이 철저하게 화재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법이 좀 그런 식으로 구조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예, 맞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요. 우리 이 부분에 집중해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예,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이창우 교수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진기수님, 네.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청취자들은, 국민들은 다 마음이 이런데 정치인들은 그 자리에 조문 간 것까지는 좋았어요. 네. 근데 가가지고 또 네 책임이니 내 책임이니 이거 참 볼썽사나웠습니다. 맞습니다. 상가집 가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예. 국민들은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인들만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상대방 책임만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굉장히 좀 답답했습니다. 씁쓸했죠. 네. 그래요. 오늘 행간에서는 무슨 얘기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이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여상규. 예. 간첩 조작 사건을 취재하던 방송사 제작진에게 당시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였던 여 의원이 웃기고 앉아있네 이 양반이. 웃기고 앉아있네 이 양반이. 라고 말하는 장면이 방송이 된 게 발단이 됐는데요. 그렇죠. 간첩 조작 사건에 웃기고 있네 대답한 여상규 의원.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여상규라는 사람 이번에 처음 알았어. 이런 분들도 이번에 꽤 어쨌든 스타가 되긴 됐어요. 어떤 의미로든 지금까지도 검색어에 올라있을 정도니까. 네,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 비난 여론이 뭐 엄청난데요. 엄청납니다. SNS에 수천 개의 비난 댓글이 달리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뭐 국민 대표 자격을 박탈해달라 이런
청원이 뭐 수십 개씩 올라오고 이런 그래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발단이 지난 주말 한 방송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내보낸 간첩 조작 사건 편입니다. 예. 이 1980년 서울시경 정보과에서 형사로 근무하던 석단윤 씨가 안기부죠. 그러니까 국가안전기획부로 끌려갑니다. 80년에 예,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간첩으로 조작이 돼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무려 18년 동안 형을 살다가 2014년에 석방이 되거든요. 18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네. 죄가 없는데. 예. 그래서 재심 신청을 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당시 1심 재판부를 담당했던 판사가 바로 여상규 의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책임을 못 느끼냐 이런 제작진의 질문에 웃기고 있네 이런 식의 답변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인생이 달린 일인데 어떻게 웃긴다는 말로 대답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비난 여론이 뭐 쇄도하고 있습니다. 검색어 오르려고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닌가 싶을 그렇지 정도로 않겠죠, 설마. 어떻게 답변이 이렇게 나올까 싶은데 행간 뭐가 숨어 있어요? 첫 번째 인간은 죄송합니다. 참여까지 할 거라고 기대한 건 아니었다입니다. 누가요? 방송사 제작진이에요. 이 38년 전 일이에요. 예. 간첩 조작 사건이 아무리 있었고 당시 판사가 여의원이었다 하더라도 그때 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기대했겠습니까? 저는 그런 기대까지는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판결했던 판사들 지금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 여러 명이에요. 예. 이런 사람들 참여하는 모습 보인 적 한 번도 없어요. 굳이 꼭 여상규 의원만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기대도 안 했을 거다. 최소한의 양심, 예. 최소한의 책임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독재 정권에 독재 권력이 힘이 들려서 어쩔 수 없었다는 라든지. 최소한의 책임의 피라도 그렇죠. 하는 답변이 돌아올 줄 알았더니 어쩔 수 없었지만 도의적으로 참 죄송합니다. 정도는 네. 나올 줄 알았겠죠. 웃기고 있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분노 여론이 커지겠습니까? 그래요. 두 번째 인간이요. 두 번째 인간은 6년 전 주차장 혈투 사건이 떠오른다입니다. 6년 전에 주차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게 2012년 2월이었는데요. 예. 국회의원 회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난데없이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어허. 당시 선거구 획정 문제가 뜨거운 감자였거든요. 예. 이 한 선거구가 없어질 위기였는데 경남 남해 하동이었습니다. 예. 바로 여상규 의원의 지역구였거든요. 당시 새누리당 정개특위 간사였던 주성영 의원이 이런 안을 제안했다고 해서 예. 여 의원이 보좌관까지 데리고 가서 항의하다가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아, 주성영 의원하고 여상규 의원이 네. 얼굴과 가슴에 막 주먹이 날리고 피가 막 낭자고 그랬는데요. 기억하실 거예요. 네. 검사 출신 의원과 판사 출신 의원의 몸싸움을 보면서 당시 언론의 평이 뭐였느냐.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웠다. 그랬었죠. 네. 이 여 의원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집착하고 판사 출신이었는데 이런 일까지 했는데 간첩으로 몰려서 18년 동안 감옥 생활했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웃기고 있네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 재심 판결 받고 무죄 받은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아이, 왜 몰랐겠어요. 찾아보기라도 했을 거고. 나는 왜 그때 그런 판결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되새김질을 한 번이라도 했었다면 웃기고 있네란 말은 할 수가 없는 그럼요. 거죠. 나올 수도 없는 거죠. 좀 진정해야겠어요. 네. 마지막 행간 가죠.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죄송합니다. 목이 메어 오시죠. 김성환 씨. 정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가 있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지금 최저치로 떨어졌잖아요. 취임 이후 최저치. 예. 민주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예. 그러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올라야 되잖아요. 보통은 이럴 때 오르거든요. 예. 왜 안 오르느냐. 왜 안 오르냐. 바로 여 의원처럼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의원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이에요. 아하. 김생태 의원도 참사 현장에 가서 현송을 뒤치다거리하느라 불이 난 것처럼 말을 하고 그래서 또 이것 때문에 여당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최소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면 국민들의 사랑을 다시 받으려면 이런 논란들 없애는 게 일단 1순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막말 논란, 처세 논란 이런 것부터 없애야 한다. 자유한국당 분들이 지금 듣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들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부에서는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논의 하나를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택시요금 인상을 논의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 양쪽 의견 들어보죠.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택시
택시 기본 요금 지역마다 좀 다르죠. 서울시는 3,000원입니다. 근데 서울시가요 택시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찬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업계 내부에서도 올려야 된다, 아니다 입장이 엇갈려 있는데요. 찬반 양쪽 의견 들으시면서 여러분 논리적으로 어느 쪽 이야기가 더 맞는지 판단을 좀 해보시죠. 그리고 여론 준비가 된 날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재판정에서 군복무 단축 토론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은 군복무 단축해서는 안 된다 쪽에 손을 조금 더 들어주셨는데 이걸 한번 이택수 대표가 제대로 돌려봤습니다. 전국의 여론은 어떤지 군복무 단축 3개월 단축에 대한 여론 결과 열어보죠. 그리고 오늘 화제 인터뷰 여러분 끝까지 꼭 좀 들으시기를 제가 강추합니다. 우리 문학사의 큰 기둥 고은 시인이요. 최근 어떤 날이라는 새 시집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참 특이합니다. 제목이요. 어느 날 1, 어느 날 2, 어느 날 3. 처음부터 끝까지 100편이 넘는 시가 다 어느 날이에요. 근데 저는 정말 울림이 컸습니다. 잠시 후에 대화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오늘 2부 첫 인터뷰는요. 우리 생활과 밀접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택시 얘기입니다. 택시. 서울의 택시 요금은 전국 택시 요금에 영향을 주니까요. 아마 전국의 시민들이 다 귀 기울여 들으실 만합니다. 서울의 택시 기본 요금 3,000원이죠. 그리고 142m당 100원씩 올라갑니다. 이렇게 정해진 지 5년이 지났는데요. 서울시가 최근 택시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답니다. 이유인 즉슨 택시업계가 너무 힘들다. 지금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 근데 정작 택시기사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요금 인상이 절실하다는 측과 아니다. 차라리 인상하지 않는 편이 낫다라는 측 이렇게 엇갈리는 이유가 뭘까요? 양쪽의 입장을 차례로 듣고 판단해보죠. 먼저 택시요금 인상이 필요하다. 청와대에 청원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개인 택시를 운전하시는 이우진 기사 연결해보겠습니다. 이 기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 서울 개인 택시 이우진입니다. 몇 년 되셨어요? 택시 한 지는 6년 정도 됐습니다. 6년 정도. 예. 택시요금 인상이 절실하다 주장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먼저 국내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보면요. 예. 1983년부터 30여 년 동안 버스 요금, 짜장면 등 다른 물가가 10배 이상 올랐을 때 택시 요금은 차별적으로 5배만 인상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OECD 국가 중 1인당 GDP가 우리와 같이 20위권인 일본하고 영국 택시는요. 최저임금으로 2km를 주행하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8km나 주행하는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어서 최저임금 기준으로 했을 때 적정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즉 법인 택시의 경우는 12시간 근무 시에 봉급을 포함한 월 수입이 평균 200에서 250만 원 정도이고요. 개인 택시의 경우는 부재가 있어서 이틀에 3일치를 벌어야 되기 때문에 법인 택시보다 근무 시간이 더 늘어납니다. 법인 택시 기준으로 했을 땐 한 12시간 근무하시면은 200에서 250 평균. 그러니까 그거는 그 회사에서 주는 월급이 있을 테고 이제 산업금 내고 나머지 부분 가져가시는 거 다 해서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개인 택시는 아까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는 체제다 이러셨어요. 그럼 평균 개인 택시 하는 분들은 천차만별이긴 하시겠지만 어느 정도인지 이 잡힌 게 있습니까? 통계가? 개인적으로 차이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 회사 택시하고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연세가 드시거나 체력이 또 이게 변수가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우진 기사님 같은 경우는 그럼 개인적으로는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35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입이 되는데. 근무를 얼마나?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근무를 16시간, 18시간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 그 힘든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16시간씩? 그게 법적으로는 규정치를 넘어가지만 저도 대학생 하나 고등학생 하나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학비로 한 200여만 원 지출되고 나머지 150만 원 가지고 이제 4인 가족이 근근히 먹고 사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는데 하루에 16시간씩 근무한다. 그래서 350 벌어간다. 그거 병나시겠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사실은 과로로 인해서 당뇨병이 왔어요, 저한테. 예, 과로하고 스트레스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런 일이 발생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시간당 뭐 평균을 내면은 한 17,000원, 15,000원, 17,000원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평균 시간당. 알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금을 좀 올려달라 이 말씀. 근데 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사님들은 어렵다고 하지만 택시 회사 측은 이미 흑자를 상당히 내고 있다. 기사들한테 월급을 올려줄 여력이 충분히 된다. 그러니까 택시 요금을 올려갖고 시민들한테 전가하는 그런 방식 말고 회사와 기사들이 해결할 문제다. 그리고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금 낮다고들 그러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대중이 이용하는 거 아니냐. 요금 올리면 이용자 수가 줄기 때문에 결국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떤가요? 이게 요금이 적게 오르니까 뭐 정비비, 인건비, 차량 가격 상승분 이런 거 계산해서 회사가 많이 가져가는 그런 이제 악순환의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택시가 너무 많습니다. 72,000대예요. 전국적으로요? 아니요, 서울에. 서울시만 72,000대. 예, 서울시만 72,000대고 전국적으로는 30만 대 정도 되거든요. 다른 나라는 수도 인구 600만에서 800명당 한 15,000대에서 2만 대 정도 택시를 가지고 있고요. 도쿄는 한 1,300만에 5만 5천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인구가 1,000만이 채 안 되면서도 7만 2천 대가 공급돼서 이게 초과잉 공급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요금을 올려버리면 법인 택시하고 개인 택시 모두한테 이제 여기에 대한 그 고통이 다 오는 거거든요. 요금을 올렸을 때 소득이 늘지 않는다는 등 이런 법인 택시나 일부 개인 택시들이 주장하는 그런 조건이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택시를 36,000대 정도 감차하면서 단계적으로 그 물가 인상률에 맞게 올려주시면 승객이 조금 이렇게 덜 타시더라도 커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결국 방법은 요금 인상하면서 동시에 택시 대수는 줄인다. 그러면은 72,000대를 36,000대까지 줄이면서 요금은 올리는 방식. 그러면요, 기사님. 이제 기사님들은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좋으시겠지만 그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이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하철도 적자가 나고 있고 대중교통도 버스도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그 금액이 두 이동수단 합쳐서 한 5,500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을 저희가 택시가 감차하면서 거기서 타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쪽을 24시간 운영하는 체제로 런던이나 뉴욕처럼 심야 지하철을 만들면 그렇게 되면은 실제 서민들한테는 24시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대중교통 체계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버스나 지하철 끊겨서 택시 타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른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해라. 그러면 돈이 들잖아요. 그거는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택시에서 타지 못하시는 승객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그거는 커버가 될 거로 생각하거든요. 꽤 많은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요금으로 해결이 될 거다. 6,000원이 됐을 때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기사님께서는 요금 인상과 감차가 이게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의견 듣는 것으로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 택시 하시는 이우진 기사님 의견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지금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네요. 지금도 택시 잡기 어려운데 더 감차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정광주님 이런 문자도 들어오고 세탁소 하시는 3187님은 저희는요 부부가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는데 400 못 벌어요. 아이고. 기사님들만 어려운 거 아니다. 또 이런 문자도 꽤 많이 이제 시민들 고객 입장에선 들어오는데 기사님들 입장이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택시 기사분들 중에도 요금 인상에 반대하는 측도 계세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의 이사명 정책위원장 연결을 해보죠. 이사명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택시 기사님이면 요금 인상에 전부 다 찬성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예요. 아니요.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들은 다 반대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택시 요금 올리면 일단 뭐 공공재이고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일단 서민들한테 부담이 될 거고 그다음에 택시 요금 인상은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고 산악금만 몽땅 올라가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더 힘들어져요. 오히려 요금 올라가면 지금 회사에다가 매일 내야 되는 산업금 그게 올라갈 거다. 당연히 지금 산악금 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건 사업주들이잖아요. 법인택시 사업주들. 법인택시 사업주들은 이 산악금을 통해서 매출이 발생하잖아요. 뭐 경영이 악화됐네 뭐 이런 이유를 대면서 요금 인상을 주장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산악금을 올려서 또 매입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산악금을 올리지 않으려면 요금 인상 요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산악금이 지금 얼마나 돼요, 위원장님? 지금 뭐 회사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2017년 3월에 서울시에서 그 용역 결과를 줬어요. 요금 인상 요구 때문에. 그때 이제 발표된 것이 하루 주간 야간이 있는데 12만 7천 원 주간에는 야간에는 15만 원을 입금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는 반드시 채워야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기사님들이 다 가져가시는 그런 구조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15만 원을 벌려면 그 용역 결과에서 1시간당 법인택시 노동자들이 15,000원을 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9시간, 10시간 일해야 겨우 산악금 채우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럼 10시간 이상 일하고 나서 추가 운송수금을 가져가는 게 이제 수익금인데 200만 원 정도 벌려면 최소한 뭐 12시간 이 정도 일해야죠. 11시간. 그러니까 지금 12시간 일하는 분 기준으로 법인택시 한 200에서 250 가져가는 게 지금 평균이다라고 앞에서 기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250원, 법인택시 하는 분들은 그게 그걸 거다. 오히려 손님만 줄 거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손님 줄고 사업주만 배불리는 거죠. 그러면 산업금을 오르지 못하게 좀 동결시키고 이렇게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요금 인상을 뭐 하더라도? 그게 지금 서울시나 택시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사업주들은 그게 아니면 택시 요금 인상 요인이 없기 때문에 산악금을 올리지 않으면 요금 인상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요금을 올리지 않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뭐 억지로 산악금을 이걸 동결시킬 방법도 법적으로 없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택시 사업주들의 이제 운송수지 문제잖아요. 2017년 3월 택시 요금 인상 때문에 용역을 줬는데 오히려 지난해보다도 대당 하루에 33,000원의 운송경비가 절감됐어요. 연료비가 많이 30% 정도 내려서 그렇거든요. 연료비가 내려서. 그래서 뭐 운송수지 경영이 악화돼서 요금을 올려달라 이것도 논리에 맞지 않아요. 자, 그럼 택시 감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에 우리 개인 택시 기사님께서는 지금 7만 2천 대가 서울에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3만 6천 대, 그러니까 절반 수준으로 줄여야 이게 택시 기사들의 복지라든지 뭐랄까요, 생계에 도움이 될 거다. 지금 너무 많다, 선진국 대비해서. 당연하죠. 감차에 대해서는 무조건 동의하는데. 그래요? 지금 감차 방법에 대해서는 절대 저희도 이제 동의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이제 이명박 정부 초기에 이 감차 정책을 피면서 유상 감차를 도입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유상 감차? 택시 면허를 줄 때는 전부 다 이제 무상으로 불하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택시가 넘쳐나니까 한 대당 시민의 세금으로 한 1억씩 돈을 주고 사서 유상 소각시키겠다는 거예요. 정부가 사서 소각시켜버리는 감차 방법. 근데 지방 재정이 어려우니까는 요 유상 감차 정책이 실패했거든요. 저희들은 이제 무상 감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돈 안 들이고. 어떻게요? 지금 개인 택시는 3부제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법인 택시도 한 3부제나 4부제 해버리면 노동 시간도 줄고 소위 실차율, 공차율도 줄어들고 교통사고도 줄어들 거고 사회적 비용이 많이 절감될 거예요. 왜 못합니까? 근데 법인 택시는, 개인 택시는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법인 택시 사업주들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안 있으니까 사업주들은 분들이. 무조건 한 사람을 하루에 한 대씩 나가야 그게 해당되는 산악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감차가 되거나 부재가 강화되면 돌아다니는 인원수나 택시가 줄어들면 그만큼 이제 산악금이 줄어드니까 매출이 줄어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택시 업주 측에서 워낙 반대가 심했기 때문에 지금 법인 택시 쪽은 못 건드리고 있다 이 말씀. 감차에는 동의하신다. 감차해버리면은 시민들 너무 불편해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택시 잡기 어려운 곳도 꽤 많은데. 실질적으로 산악금 부담 때문에 택시 노동자들 노동 환경이 열악해서 그렇지. 콜 시스템이나 택시 소위 간이 정류장을 많이 증차시키면
편안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소위 이제 노사정이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테이블에 올려놓고 고민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정책위원장님, 2161님 외에 많은 청취자들이 지금 택시요금 인상, 처우 개선 논의도 좋지만 우선 서비스에 대해서 좀 해결해달라 이런 문자를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택시업계 분들이 인터뷰에 오랜만에 나오셔서 아마 청취자들이 문자를 집중적으로 보내시는 것 같은데 물론 어려우시고 고되신 거 이해하지만 좀 친절했으면 좋겠다. 혹은 어디 간다 그러면은 거긴 못 갑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승차 거부. 이거 좀 줄었으면 좋겠다. 이런 문자 많이 주시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 시민들한테 죄송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1997년부터 이 서비스질을 높이기 위해서 법이 도입됐는데 이 산업금제가 불법이거든요. 산업금제가 불법이에요? 그러면요. 법령에는 전액관리제라는 게 있어요. 수익금을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산학금이 아닌 전체 수익금을 갖다 주고 이제 고정 월급을 받는 형태가 법이 도입됐는데 이걸 시행을 안 해요. 아니, 산학금이 불법인데 그럼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갖다가 이제 소위 행정부가 지도하고 감독하고 강력하게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하지 않기로 한번 묵인해 주는 거군요, 그냥. 그렇죠. 그거 산학금하고 이 친절도하고는 무슨 상관입니까? 당연히 이제 수익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과다를 따지지 않으면 서로 택시 하는 노동자끼리 경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서로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난폭 운전하고 불법 운전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전체 수익금의 과다를 따지지 않고 전체를 갖다가 다 입금시키고 고정 월급을 받게 되면 안전한 택시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법령이 만들어져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서울시가 지금 논의 중입니다. 뭔가 결정된 건 없습니다만 600원에서 1,500원 정도 올리는 인상안을 넣고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청취자들이, 고객들이, 승객들이 다양한 의견을 전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주노총 택시지부 이삼형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택시 종종 타시죠? 가끔 탑니다. 네. 지금 기사님들 문자가 꽤 들어오는데 오늘 요금 인상에 찬성하시는 기사님이든 반대하시는 기사님이든 일단 화이팅 하시라는 거 한번 외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제 별명이 또 택시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왜요? 이택시. 콜택시라는 별명도 가끔 불리게 돼요. 이택수. 별명이 초등학교 유치한 별명이긴 합니다만. 안경 쓰면은 안경제비, 옷이면 오징어 이러듯이. 그래서 저는 택시 기사님 좋아합니다. 기사님들 많이들 들으세요. 뉴스쇼 굉장히 많이 들으세요. 기사님들 화이팅 하시고요. 화이팅입니다. 여론 들어가죠. 여론. 네. 오늘 여론 주제가요. 군복무 단축 얘기입니다. 군복무 단축. 이택수 대표도 지금 첫째를 군대 보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조사를 하면서도 남다르셨겠어요. 그래서 보통은 제 입장 표명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저는 이 질문에 있어서는 단축에 찬성하는. 그렇지만 이 대표의 개인 의견은 전혀 상관없이 여론조사 객관적으로 돌렸습니다. 우리 또 직원들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요. 사실은 지지난주에 재판정에서 한번 이걸 갖고 토론을 했거든요. 3개월 단축안 가지고. 그때만 해도 정부가 아직 정해진 거 없습니다. 이랬는데 정해졌답니다. 방안이 나왔습니다. 18개월 단축하겠다. 대통령만 서명을 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아직 지금 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 질문 어떻게 던지셨어요? 네, 저희가 지난 금요일인 1월 2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9,302명이 접촉을 해서 최종 501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5.4% 응답률이었고요.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고요. 질문은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2022년까지 공군과 해군 병력은 현 수준으로 유지하되 육군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현재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인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3개월 단축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군 복무 기간을 3개월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매우 찬성, 2번 찬성하는 편, 3번 반대하는 편, 4번 매우 반대. 결과는요? 네, 매우 찬성 30.4, 찬성하는 편 21.7,
합해서 찬성 의견이 52.1%로 나타났고요. 반대하는 편 20%, 매우 반대 24.2%, 합해서 44.2%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찬성 52.1, 반대 44.2. 저희가 재판정에서 네. 우리 뉴스쇼 청취자 의견 돌렸을 때는 뭐 차이가 크진 않았습니다만 반대 쪽이 좀 많았거든요. 네. 근데 전 국민 여론조사로 돌릴 때는 찬성이 조금 더 우세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요. 예. 8.8%포인트까지는 오차 범위 내인데 7.9%니까 오차 범위 내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여하튼 8%포인트가량 찬성이 높았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찬성 의견이 높았습니다. 67.5%였고요. 30대가 64.7%. 예. 군대를 갈 연령대가 지금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렇게 높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40대도 58.8대 35.2로 찬성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반면에 60대 이상은 반대로 64.1%가 반대, 찬성이 30%로 상반된 입장이었고요. 예. 50대의 경우에도 찬성 48.2, 반대 50.0, 오차 범위 내에서 반대 의견이 한 2%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여성 남성으로도 차이가 있어요? 여성은 찬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60.3%가 찬성, 반대가 35.5%. 역시. 반면에 남성은 찬성이 43.7, 반대가 53.1로 10%포인트가량 반대가 높게 났습니다. 단축한다 그러면 오히려 남성들이 찬성해야 될 것 같은데 여성들이 60% 넘게 찬성이네요. 네. 왜 그럴까요? 여성들은 뭐 저희 집사람 포함해서 이제 네. 보내야 되니까 자기 네, 엄마들 입장도 반영이 됐을 것 같고 여자친구 입장도 있을 테고. 남성들은 이미 갔다 온 친구들은 좀 배 아픈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진짜 국방을 걱정하시는 걱정할 수도 있고. 예비역들 이런 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도 이게 뭐 좀 특색이 있습니까? 나눠집니까? 네, 정의당, 민주당 지지층, 진보 진영에서는 찬성 의견이 70% 이상 높게 나타났고요. 예. 반면에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반대 여론이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80%가 넘습니까? 87.3%가 반대했고요. 예. 국민의당도 61.9%가 반대, 바른정당 지지층도 58%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래요.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이 72.8%가 찬성, 중도층은 49.9대 45.7 찬반이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했고 보수층은 68.7%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찬성 의견이 조금 더 높고요. 남성일수록 그리고 나이가 젊을수록 더 찬성한다. 이런 결론이 나왔군요. 정리조사 가보죠. 대통령 지지도,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사실 지난주 목요일에 리얼미터에 2번 발표하시잖아요. 오늘 월요일 한 번, 목요일 한 번 발표를 하는데 목요일 조사가 굉장히 많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60%대가 깨졌어요. 대통령 지지도. 59.8이었던가요? 네. 예. 그리고 나서 금, 토, 일 주말 사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네. 저희 리얼미터가 지난주 주중 집계 목요일 59.8%를 발표했고요. 예. 한국갤럽은 60% 중반이었고 또 RN서치라는 곳이 56.7%로 가장 낮았습니다. 더 낮은 곳이 있었어요? 네. 언제 조사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텐데 저희가 이제 그 이후에 목요일, 금요일 조사를 다 마무리해서 주간 집계를 냈습니다. 주간 집계는 60.8%로 지난 주중 집계보다는 소폭 반등을 했는데요. 그 전주에 비하면 여하튼 5.2%포인트가량 하락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에 저희가 주간 집계 발표할 때 66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66. 근데 60.8로 한 주 만에 5.2%포인트가 빠졌어요. 그렇습니다. 2주 변동을 보면은 2주 전엔 70.6이었는데 거의 한 주간에 5%, 6%포인트씩 2주 연속 빠졌기 때문에 60.8%로 떨어졌고요. 부정평가는 34.6%로 5.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인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역시 그 평창올림픽 관련해서 남북 단일팀 구성 문제, 또 현송월 점검단, 또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전날에 열병식 한다는 그 소식 전해지면서 이 야 3당의 공세가 매우 극심했습니다. 또 부정적인 언론 보도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지율이 좀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고 그럼 정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줬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당정 지지율이 이제 같이 하락을 했는데요.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에 48.3이었는데 이번 주 46.6%로 1.7%포인트 빠졌고요. 한국당이
18.1에서 21.8%로 모처럼 20%대로 올라섰습니다. 잠깐만요. 자유한국당이 20%대로 올라선 게 이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 이후에 이제 처음이죠. 일간으로는 가끔 20%를 넘는 적이 있었는데요. 주간 집계로는 처음입니다. 저도 지금 자유한국당 숫자 앞에 2 나오는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대선 이후 처음입니다. 네. 예. 그래요. 그 바른정당 국민의당 쭉 가보죠. 네, 바른정당이 6%, 국민의당 5.7%, 예. 정의당이 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 바른정당 국민의당 합당한 경우에도 조사해 보셨죠? 네, 잠재정당 구도인데요. 이 경우에는 민주당이 44.3%, 예. 자유한국당 20.6%, 예. 그리고 국민바른 통합개혁신당이 12.6%로 12.6. 아까 바른정당 6, 국민의당 5.7 합해서 11.7이었는데 그보다는 한 1%포인트가량 높은 12.6%로 지난주보다 한 3%포인트가량 예. 올랐습니다. 정의당이 6.8%, 그다음에 가칭 민주평화당으로 알려진 국민 바른 통합 반대 정당이죠. 통합 반대파들. 예, 3.8%로 지난주보다는 소폭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지금 대통령 지지도가 빠지면 빠질수록 덕을 보고 있고 네. 있는 상황인 건 맞는데 네. 아까 행간에서도 잠깐 지적했지만 자꾸 이제 여상규 의원 막말 네. 뭐 이런 막말 논란이 벌어지면서 빠지는 것만큼 오르지는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이 문재인 대통령이 62.2%로 60%를 회복한 수치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아하. 그리고 주말에 여상규 의원 관련된 소식 등이 예. 포탈을 굉장히 크게 예. 장식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당청 지지율이 좀 반등한 채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예. 이택수 대표님. 많은 분들이 지금 이택수 대표도 네. 택시기사님들과 함께 힘내시라 문자 보내주고 네. 계시는데 조사개혁까지 힘내서 발표하고 가시죠. 네, 이번 조사는 지난주 월요일인 22일부터 금요일인 26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42,009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네. 2,510명이 응답을 완료해서 6% 응답률이었습니다. 조사 방법은 같았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였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택수 대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변상욱 대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택수 대표는 택시였답니다, 별명이. 왜 그랬대요? 택수라서. 그 변상욱 대기자는. 저도 끝에 욱자로 끝난다 그래갖고 따옥이라고. 예. 아니, 옥자도 아니고 욱자로 끝나는데 왜 따옥이에요? 뭐 어린애들 붙이는 수준이 딱 그렇죠, 뭐. 아, 재밌습니다. 택자로 끝나면 또 그렇게 됩니다. 요새 초등학교 이제 그러니까 택자로 끝나는 단어 중에 아는 거라고는 택시밖에 없으니까. 예, 뭐 당연한 초등학교 거죠. 1학년들이요, 지난 대선할 때 문 씨는 문재인, 안 씨는 안철수 이렇게 불렀대요. 아, 그 수준입니다. 별명, 아이들의 별명. 아유, 재밌어요. 그러면 김현정 앵커는 김대중, 김영삼 중에 하나예요? 제 별명은 나중에 발표하는 것으로 오늘 기자 수첩 부지런히 예. 가보죠. 2017년 검사 법관들 평가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해마다 깜짝깜짝 놀라죠. 뭐 막말을 갖다 막 법정에서 하거나 수사할 때 하니까 이번에도 깜짝 놀랄 것들이 있는데 그래요. 예, 서울 변호사회 쪽에서 본 거 보면 어떤 판사는 변론을 하는 여성 변호사에게 예. 난 여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 싫어해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판사는 남자. 변호사는 여자였던 여성인데, 거예요. 예. 나는 여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 싫어. 나도 남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또 어떤 검사실에서는 남자 수사관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예. 성폭행 당할 때 상황을 구체적으로 한번 묘사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옆에 검사가 야 그렇게 물으면 당한 사람한테 한 번 더 폭력을 저지르는 거나 마찬가지야. 안 되지. 그렇죠. 라고 제지를 했어야 되는데 예. 안 하더라. 또 어떤 검사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게 예. 그렇게 강간당하는 게 싫었으면은 얼굴에 욕이라도 한바탕 해주지 그랬어라고 하는데 때리고 목을 조르면서 성폭행을 가하는데 거기다 대고 침을 뱉고 욕을 할 수 있는 배짱이 아니 그럼 배짱이 있느냐 없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요. 더 큰 피해가 날 수도 있죠. 강간당할 때 왜 가만히 있었어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모르게 했답니다. 잠깐.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게 합니다. 정말 이런 네. 공직자들이 지금 사법 업무를 맡고 있다는 게 저는 믿기지가 않는데 어떻게 이렇고 이게 왜 계속 매년 지적하는데도 뿌리가 안 뽑힙니까? 네.
오늘은 그래서 이 뿌리를 뽑는 문제를 딸바보와 관련지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딸바보요? 예, 도트 에펙트라고 하는 건데 딸 효과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가 딸을 키우면 어떤 행동 변화가 있는가 해서 에머리 대학이 이런 주제로 연구를 했습니다. 사법적 공감, 딸을 키우는 것은 판사의 여성 이슈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2015년도 연구입니다마는 판사들이 아들, 딸을 놓고 있을 때 딸을 키우면 키울수록 여성에 대한 직장에서의 성차별, 출산 낙태와 관련한 여성권 문제, 교육에서의 여성차별 등에 대해서 더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판결을 내리더라. 아무래도 딸을 키우는 판사가. 근데 딸을 둔 여성 판사보다 딸을 둔 남성 판사들이 훨씬 더 개선 효과가 크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은 정치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정치인들도 막말 많이 하고 여성 비하 많이 하고 그게 나쁜 건지 잘못된 건지조차 모르고 정말 젠더 감수성 빵점인 사람들 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당대표를 하는 곳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예일대학에서 연구가 있었습니다. 여성의 사회화, 딸들은 국회의원 아버지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2008년도 연구가 있습니다. 자식이 2명인 국회의원들만 모았어요. 그래서 아들 둘일 경우도 있고 아들 딸일 경우도 있고 딸 둘일 경우도 있잖아요. 젠더 이슈와 관련된 국회 법안 표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했더니 역시 딸을 여럿 키우면 키울수록 성평등에 대한 인식도가 높게 나오더라. 특히 흥미로운 건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이 딸을 키울 경우 개선 효과가 크더라. 그래요.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즘 뭐 딸바보, 그러니까 딸을 끔찍히 생각하는 아빠들이 여기저기 등장하고 본인이 키우지 않더라도 뭐 매체에서 여러 매체에서 보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키우는 매체 이제 프로그램 이런 데서. 그러면은 여성 폄하라든지 막말이라든지 이런 걸 확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딸바보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면 이런 게 줄어야 되는 건 당연한데 안 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딸바보라는 표현을 예능 콘텐츠로 그냥 소비만 하는 거지 진정한 인식의 변화나 자기 성찰로는 이어지지 않는 게 이제 문제라고 보는 거죠.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깔깔깔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TV에 보면 저 틀림없이 마초의 가부장적 권위에 찌들어 있는 게 뻔하게 보이는데도 어쩌다 딸한테 잘해주는 장면 하나 나오면 딸바보라고 자막을 이렇게 탁 달면서 괜히 착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포장되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 딸과 아버지가 한 편을 먹는 건 좋은데 친해지는 건 좋은데 그러면 엄마는 뭔가? 아내는 그럼 완전히 배제되는 건가? 엄마가 딸한테 잘해주는 거는 애 키우니까 당연한 거고 아빠가 딸한테 잘해주는 거는 참 좋은 아빠고 좋은 사람이라 그런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남성과 딸이 아내를 소외시키는 양상으로 굳어진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 또 딸의 정서나 감수성을 완전히 무시한 채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하면서 엄청 관심을 쏟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꼭 오늘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딸바보 아빠들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다른 딸바보 아빠의 딸들한테는 과연 그 정도의 관심을 갖는가? 내 딸만 오로지 관심인 건가? 또 딸바보 아빠를 도저히 둘 수 없는 딸들.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거나 또 이혼 가정이어서 나름대로 좀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뭐 고아일 수도 있고 또는 멀리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딸바보로 아직 가려면 한참 남은 그런 아빠 밑에서 심하게 뭔가를 당하고 있는 그런 딸들일 수도 있는데 아니면은 평범한 딸이지만 직장에 나가서 얼마든지 성차별을 받는데 사회에서 폭력을 당하는데 이런 다른 딸들에게 대한 관심은 도대체 어디까지 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를 대신하는 어머니들의 힘듦과 아픔에 대해서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결국 딸바보의 트렌드는 여기까지 자기를 성찰하고 다른 가족들을 성찰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아직 우리의 딸바보 트렌드는 전혀 거기로 못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딸바보만으로 지금 한정시켜서 여러 연구 결과를 가져오셨으니까 그렇지 꼭 딸을 키우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엄마도 여성 아닙니까? 여자친구도 여성, 결혼하신 분이라면 아내도 여성인데 그들의 처지, 그들의 입장에서 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못하는 건가? 사족을 붙인다면 어쩌면 사랑을 받는 딸들도 아빠의 사랑을 받으니까 나는 좋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빠를 갖다가 또 어떻게 더 좋은 방향으로 끌어올릴까 하는 것을 함께 고민하고 아빠와 얘기하는 그런 사회적인 책무가 있는 거죠. 그래요. 여기까지 오늘의 기자수첩 따오기 변상욱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1958년에 등단해서 이제는 뭐 존재 자체로 하나의 문학사가 된 분이죠. 바로 고은 시인. 예, 고은 시인이 연세가 만으로 85되셨습니다. 만 85해에 시집을 내셨어요. 시집 제목이 어느 날인데요. 놀랍게도 217편의 시 전부가 제목이 어느 날입니다. 예. 오늘 화제 인터뷰 217편의 어느 날로 돌아온 분 고은 선생님 직접 만나보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건강은 좀 어떠세요? 독감을 크게 앓으셨다고 제가 들어서요. 조금 내 몸에 손님이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손님 잘 보내셨어요? 대접해서? 네, 새를 끼치고 한다고 갔습니다. 네. 아유, 고은 선생님 여전하세요. 이 위트 있는 삶의 여유 이런 게 느껴집니다. 네. 일단 저는 선생님 놀란 게요. 어느 시에도 제목이 없어요. 어느 날 1, 어느 날 2, 어느 날 3 해가지고 어느 날 217까지. 왜 제목을 안 붙이셨어요? 어떤 의미에서 시는 제목이 무효화되기를 바랄지도 모르죠. 시는? 또 어느 때는 제목이 시 전체를 또 운명적으로 표상해 주기도 하고, 예. 어느 때는 시 제목이 굳이 시 내용에 대해서 군더더기 노릇을 할 때도 있고 그렇죠. 이 짧은 시의 경우는 예. 짧은 시 자체가 제목이자 내용이기도 하니까 그럴 때는 제목이 좀 무거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어느 날이라고 하는 일종의 시간을 초월한 수많은 날들을 그냥 다 범증할 수 있는 그런 제목으로 어느 날 하나, 어느 날 둘 이런 식으로 이제 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짧아요, 여러분. 이번엔 다 짤막짤막한 시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 자체가 제목이 될 수 있는데 굳이 군더더기 같이 또 제목을 입힐 필요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예.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시는 워낙 축약적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저 같은 잘 모르는 문외한들은 시 제목 보면서 많이 유추를 하면서 읽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처음에는 좀 어리둥절했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런 시 말입니다. 어느 날 14, 어느 날 14. 팔이 안으로 굽는다. 천만 다행이다. 다리는 밖으로 굽는다. 끝. 이게 뭐예요, 선생님? 나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선생님도 모르시면 누가 알아요? 이 세상이 알죠. 저는 그래서 수수께끼 같아서 이걸 선생님 인터뷰하면 꼭 여쭤봐야겠다, 고은 선생님한테. 이러고선 지금 들어왔거든요. 이렇습니다. 이제 가령 우리가 팔이 이제 안으로 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가까운 인연무치, 이웃 이런 것에 편들고 내 새끼, 내 혈육설은 팔을 안으로 굽는다 해서 사랑하고 또 남의 자손들은 나 몰라라 하고 하는 이런 것을 옛날부터 팔이 안으로 그렇죠. 굽는다 팔이 그렇게 안으로 얘기했죠. 속담이죠. 그런데요. 사실은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은 팔은 그걸 의식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균형 있게 이 다리는 밖으로 굽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다리가 밖으로 굽는 것을 표상해서 일부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그 삶의 미덕도 갖출 수 있다. 굳이 이런 것까지 설명해서는 시가 아니지만 말이 나왔으니 이제 저 이제 단번에 이해가 되네요. 인체에도 팔은 또 안으로 굽어주고 반대로 다리는 밖으로 굽어주는 그런 대칭의 조화를 내 몸 하나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 그 오묘한 몸의 구조를 한번 얘기한 것이죠, 단적으로. 몸의 구조이기도 하면서 세상의 구조이기도 하면서 그래서 균형 있게 세상은 굴러가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네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런 짧은 시 안에 많은 해석을 담고 있는 시가 바로 고은 시인의 이번 시집인데 선생님 제가 여기서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몇 편만 좀 나눠보고 싶어서 가져와 봤어요. 네. 먼저 사회에 대한 통찰력이 돋보이는 시들 역시 고은이다 싶은 시들 이런 거 있습니다. 어느 날 96.
내 놈은 나쁘다. 내 놈이야말로 나쁘다. 큰 놈 미합 중국 트럼프와 작은 놈 북한 정은이가 서로 주고받는다. 수소탄 이쪽 저쪽. 다른 놈들 팔짱 끼고 처마밑 섰다. 요즘 한반도 보면 답답하신 거죠? 네네. 이 한반도는 가장 중요한 역사 행위가 통일입니다. 예. 지금도 우리는 사실상 준전시 상태의 휴전입니다. 그렇죠. 예. 이걸로 살아오면서 그동안 우리는 여러 곡절을 겪고 민주화도 옛날보다 좀 나아진 편이고 예. 이런 역사를 가져왔지만 이것이 온전한 한국 민족사는 아니고 북한과 하나가 될 때만이 우리는 완전한 역사를 우리가 이뤄나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세계에는 분단을 통합으로 하는 역사가 고대일에 있어 왔습니다. 예.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세계와 우리 민족이 함께 어우러져서 통일로 만들어야 되는 과업이 있죠. 이런 이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우리는 분단이 악화될 대로 돼가지고 지금 핵문제까지 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고민을 담은 시가 바로 아까 그 짧은 시죠. 그렇죠. 다만 100년 사업을 해야 앞으로 우리가 한 30년 이렇게 꾸준히 노력해야 남북이 서로 조금씩 이 적의 감정을, 적의 의식을, 그렇죠. 적의 체제를 조금씩 부셔가면서 예. 하나가 돼야 되죠. 지금부터 부지런히 시작해도 30년 걸릴 텐데 지금 이렇게 가지고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 통일은 극적으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듯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는 아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4번 이어가면서 계절이 오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통일의 날이 올 겁니다. 그게 우리 민족이 앞으로 만나야 할 미래의 축복이죠. 선생님 말씀이 저는 절규처럼 들립니다. 예. 네. 절규처럼 마음이 아프게 들립니다. 그런 시가 바로 어느 날 96, 96. 고은 선생님, 여러분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저는요, 선생님, 이번에 그 217편 시를 쭉 읽으면서 이제 고은 시는 어떤 경지에 이른 듯하다. 그러니까 글을 잘 쓴다, 못 쓴다, 뭐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도인 같은 느낌 있잖아요. 시에다가 굳이 제목을 달 필요도 없다고 느껴버린 어떤 도인의 느낌? 저 이런 거 받았어요, 선생님. 아유, 네, 과찬이십니다. 정말로. 네. 삶에 관한 시들도 몇 편이 있는데 제가 그중에 뭐 2편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네. 어느 날 161. 달이 구름 속에 들어갔다. 뻐기지 마. 내 생애는 가르치기가 아니라 배우기야. 배우다 죽어. 어느 날 168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다 마시지 못하고 간다. 다 미워하지 못하고 간다. 다 살지 못하고 간다. 누구에게나 한 생에는 반생에. 고은 선생님, 삶이, 인생이 뭡니까? 참으로 이 세상에서는 대답할 사람이 없겠습니다. 선생님도 아직 못 찾으셨어요, 그 정답? 찾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찾아서는. 삶의 의미를 그렇게 노출시킬 수가 없죠. 그 삶은 모를수록 삶이겠죠. 모를수록 삶이다. 네. 그럼 우리 눈 감는 그 순간까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눈 감을 때 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눈을 감아봅시다. 그러네요. 눈을 감아봐야 그때 알겠네요. 만으로 85 되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살아있는 전설 고은 선생님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시상이 떠오르세요? 매일매일? 네, 시상도 떠오르고 또 새로 공부도 하고 또 이 세상도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늘 나는 학생이죠. 네. 여러분, 고은 시인 지금 85 되셨는데 한 달에 책을 50권씩 구입하신답니다. 정말 저는 정말 반성하게 되는데요. 선생님, 네. 아직 1월입니다. 새해 시작입니다.
네. 우리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들께 선생님의 덕담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아니요, 나는 덕담 같은 거 할 줄은 모릅니다. 덕담이야 이 세상이 많지 않습니까? 우선 서로 인사할 때 서로 건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하는 인사 자체가 다 덕담으로 차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을 함께 걸어갑시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공동체의 말씀 한마디밖에 내가 할 게 없습니다. 우리 이 어려운 세상 함께 걸어갑시다. 네. 함께 걸어갑시다. 좋네요. 우리 어떤 민주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통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 함께 하자라는 말씀 같기도 하고, 모두에게 통하는 이야기네요. 함께 가자. 네. 참 꿈보다 해석이 참으로 황홀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새해에 이렇게 고은 선생님한테 칭찬도 받고 힘이 나네요, 선생님. 네. 건강하시고요. 지치지 마시고 매일매일 이 좋은 시 쏟아내 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세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느 날이라는 시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은 시인 만났습니다. 청취자 김경선님, 고은 시인 손님 보냈으니 이제 건강만 하세요. 아까 독감이 잠깐 왔다 가는 손님이라고 고은 시인이 표현하셨죠. 전재현 님도 어느 날이라는 한 단어가 이렇게 시간을 초월할 수 있군요. 많은 분들이 문자 주시는데요. 저는 시를 참 좋아합니다. 시에는 인생이 담겨 있거든요. 요즘처럼 답답한 일 많은 때 여러분도 시 한 편 읽으시길 추천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치 도마뱀을 잡아야 하는데 몸통을 잡지 못하고 꼬리만 잡아서 자르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도마뱀의 몸통 어느 부분을 치유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계속 이 화재 저 화재 무슨 제천화재 무슨 화재 계속 넘어온 거예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이번 병원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예. 우리가 화재가 발생을 하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의 대부분이 이번 같은 경우는 100%고요. 평균적으로는 한 60% 이상이 연기에 의한 질식사입니다. 질식사. 결국은 화재가 발생한 지점과 사람이 죽는 지점을 들여다보면 화재가 발생한 것보다 상층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지난번 목욕탕 제천 사고도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침투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 연기의 경로를 차단하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연기의 경로를 차단하지 못한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이게 5층짜리 건물이다 보니까 지하층이 없는 5층이다 보니까 5층 이상이 돼야 피난 계단을 만듭니다. 피난 계단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비상 계단? 이제 비상 계단이 피난 계단은 아니고요. 1층부터 시작을 해서 계단으로 올라갈 때 방화문을 설치하는 것이 피난 계단입니다. 방화문. 이번 병원에는 방화문 없었다면서요? 방화문 1층에는 없었습니다. 1층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계단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직통계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통계단의 형태를 띠면 순식간에 연기로 차버리면 계단으로 나올 수 없다라는 문제점이 생기죠. 이번에도 보면 말입니다. 2층에 계시던 분들이 불이 난 걸 알고선 바로 내려갔는데 1층 계단을 통해서 거기밖에 통로가 없으니까 그리로 내려갔는데 그 내려가던 분들이 거의 다 돌아가셨대요. 불길이 워낙 빨리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는 바람에. 맞습니다. 연기는 수평 방향으로는 1초에 1에서 2m 정도를 가는데요. 수직 방향으로는 3에서 5m 정도를 움직입니다. 결국은 1초가 지나면 1계층이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1초에 1층씩. 그걸 방화문으로 닫아주느냐 안 닫아주느냐는 천지 차이군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직관통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수직관통부들을 내화 충전재를 이용해서 다 막아야 되는데 어떤 곳이 그런 곳이에요? 수직관통부라는 것은 하수배관도 올라가고요. 상수배관도 올라가고요. 배관. 그렇죠. 그다음에 또
전기 설비들도 올라가고요. 예. 이런 것들이 수직으로 올라가야만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각종 건물에 필요한 유틸리티들이 올라가는 관통부가 있습니다. 예. 이런 관통부들을 전부 다 내화 충전재로 메꿔줘야 되는데 아하. 이 부분을 그냥 뚫어놓는다든지 또는 가연성 물질로 채워놓게 되면 이 부분은 화재가 났을 때 순간적으로 다 뚫려버립니다. 그냥 타고 올라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쪽으로 연기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예. 상층부에 있는 분들이 연기를 마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방화문을 다시 한번 보면 말입니다. 이 병원은 예. 1층에는 방화문이 없었고 2, 3, 4 이 위쪽은 다 있었어요? 있습니다. 직통계단의 형태는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건축법상에 예. 5층 이하면서 예. 지하 2층이 안 되는 건물들은 예. 전부 다 직통계단을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방화문이 1층에 필요 없는 계단? 예, 없습니다. 그걸 쓰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병원 같은 경우도 1층에는 방화문이 없었던 거고 그게 결국은 1층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는 치명적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럼 교수님 생각하실 때는 좀 저층 건물이더라도 1층 방화문 설치 의무화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예. 아무리 소규모 건물이라 하더라도 피난 계단화 시키는 것이 예.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비싸서 그런 거예요? 왜 1층 방화문 설치 의무화 안 한 겁니까? 방화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2, 30만 원 정도의 가격이면 충분히 해결이 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게요. 그조차도 경제적인 논리에 적용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언뜻 지금 저층 건물 학교 생각나는데 학교들은 예. 어때요? 1층에 방화문 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학교같이 낮은 건물에는 1층, 2층, 3층, 4층 방화문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낮은 건물에 대해서 이게 예. 방화문 설치가 의무화가 아니라 그러면 이거 학교들은 다 뚫려 있다는 얘기인데 전 그거 좀 걱정이 되고 예, 예. 이번에 스프링클러도 없었어요. 이 병원에. 예, 이것도 뭐 불법 위법이 아니었다면서요. 예. 바닥 면적 한 층의 바닥 면적이 600m 자승 이상이어야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의료기관의 예. 경우에는. 예.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층이면서 바닥 면적이 600m 자승이 안 됐기 때문에 아하. 스프링클러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예. 또 하나는 드라이비트. 예. 지난번 제천 사고 때도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게 드라이비트 아닙니까? 외벽재. 예, 예. 예. 이번에도 드라이비트를 썼다고 하던데. 예. 측면은 드라이비트인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은 제천하고 좀 다르게요. 예. 실내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다행히도 불을 빨리 신고하고 빨리 진압을 해서 그런지 예. 외부로 번지는 그런 그 일은 없었습니다. 이 드라이비트라는 외연제 말입니다. 마감재. 예. 이거 얼마나 만연해 있나요?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만연해 있고요. 외부 단열이라고 하는 공법 중에 예. 유일합니다. 좀 더 보강을 해서 예. 내화도를 높여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현정의 뉴스 쇼. 1층 계단엔 방화문이 없었습니다. 스프링클러도 없었습니다. 비상 발전기도 없었습니다. 화재의 원인도 오리무중입니다. 법 자체가 없기도 했고요. 또 법을 어기기도 하면서 총체적인 부실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화재 참사. 바로 밀양 참사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밤사이에 부상자 1명이 또 숨져서요. 지금 사망자가 39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제는 제천 화재 참사의 유가족이 밀양 화재 유가족들을 방문해서 서로를 위로하는 그 장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판박이처럼 닮은 사고를 바라보면서 언제까지 우리는 뒷북 좋지만 반복할 건지 답답하기도 합니다. 잠시 후에 밀양 화재 그 다급했던 현장 그리고 대책까지 꼼꼼히 짚어보죠.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오늘 첫 포인트는 일단 밀양 화재는 잠시 후에 좀 인터뷰로 짚기로 하고요. 네. 정치권 보겠습니다. 네, 반토막난 국민의당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이 본격화하면서 결국은 국민의당이 쪼개진 겁니까? 네, 국민의당 내 그 통합 반대파가 중심이 된 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어제 발기인 대회를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것이죠. 박지원, 정동영, 조배숙, 천정배 의원 등 현역 의원 16명을 포함해서 100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하네요. 예. 이들은 다음 달 6일에 중앙당 창당대회까지 모두 다 끝마친다는 계획이고요.
근데 이에 대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현역 의원을 비롯한 통합반대파 당원 179명에 대해서 무더기로 당원권 2년 정지의 징계를 내렸거든요. 그렇죠. 안 대표는 당직에 있는 분조차 신당 창당에 나섰다. 이거는 정당 파괴행위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쪽에서는 신당 발기인 대회를 하고 한쪽에서는 징계를 하고. 네. 근데 당원권 정지란 게 지금 의미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미 분당은 기정사실화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 내 중재파라는 게 있긴 하지만 예, 이미 예. 손을 쓸 수가 없는 단계거든요. 그렇죠.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바른정당 그 통합추진위원회는 어제 인선안을 확정하면서 다음 달 7일 예정된 통합전당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예, 예. 통추위는 오늘 안철수, 유승민 공동대표가 참석하는 첫 확대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하고요. 박주선, 김동철 이런 분들이 중재파잖아요. 중도파. 네. 이 중도파가 어떤 선택을 할까? 또 이게 마지막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한때 뜻을 같이 하고 대선 후보도 같이 내고 이랬던 정당에서 지금 뭐 폐륜이다, 친위 쿠데타다 이런 단어까지 나오니까 이별치고도 참 아름답지 않은 이별이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까지요. 네, 우병우 전 수석의 결심 공판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우병우 전 수석 구형이 이루어진다고요. 네, 국정농단 과정에서의 직무유기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재판이 이제 마무리되는 거죠. 예, 예. 우 전 수석은 최순실 등이 미르 또 K스포츠재단을 불법 설패가면서 국정을 농단할 때 이를 감찰하기는커녕 진상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죠. 예. 또 문화체육관광부 일부 인원에 대해서 좌천 인사를 압박하는가 하면 특별감찰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 혐의 등도 적용이 됐습니다. 예. 검찰이 오늘 어느 정도의 형량을 구형할지 또 우병우 전 수석의 최후 진술 내용은 무엇인지 한번 지켜보시죠. 불법 사찰 혐의도 있었잖아요. 우병우 수석. 사실 그 때문에 사실 우병우 전 수석이 구속이 됐던 거는 바로 그 혐의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 불법 사찰 혐의에 따른 재판은 다음 달 말에야 본격 시작한다고 하네요. 따로 그건 네. 마지막 포인트 보겠습니다. 이중근 부영회장의 요란한 소환입니다. 부영그룹 회장이 오늘 검찰에 소환이 되는데 요란해요? 그러니까 부영그룹 회장이 비자금 조성 또 탈세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예, 예. 오늘 예정된 검찰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두고 어제 오후 늦게 이게 건강상의 이유를 들면서 출석 연기를 요청을 했어요. 근데 검찰이 단칼에 거부했다고요? 네. 검찰 입장이 뭐냐면 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소환을 했다. 또 연기 요청이 정당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실제 이중근 회장은 소환 통보를 받고도 지난 25일 외부 강연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5일이면은 얼마 안 됐죠. 목요일에 네. 외부 강연까지 했는데 갑자기 들어누웠어요? 그럴 수도 있을까요? 또 최동욱 전 검찰총장과 이준보 전 고검장 등이 이중근 회장의 변호인단에 합류한 것도 눈길을 끄네요.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밀양 화재 참사로 18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여전히 화재의 원인은 오리무중입니다. 방화문이 훼손이 되면서 그 틈새로 연기가 유입돼 정밀 감식을 끝낸 경찰은 오늘부터 수사를 본격화합니다. 지난 금요일 밀양 세종병원에서 벌어진 화재. 제천 화재 사고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이어서 더 마음이 아픈데요. 이게 마음 아픈 걸로 넘길 일이 아니죠. 오늘 좀 꼼꼼히 짚고 가야겠습니다. 먼저 연결할 분은 당시 상황을 증언해 주실 분인데요. 불이 난 그 병원 건물 속으로 뛰어들어서 20명을 구조해낸 시민입니다. 밀양 멍해실교회의 김덕노 목사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뭐 이게 어디서부터 손대야 되나 좀 막막하기도 한데요.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우리 어디부터 손대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난방기구라든지 예. 이런 데서 화재가 나면 그 책임을 누가 묻냐면요. 피해법에 의해서 제조자가 모든 피해를 다 물어줍니다. 그런데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면 예. 건축주하고 시공사가 책임을 안 묻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건축주하고 시공사에게 이런 책임을 물게 만든다고 그러면 어느 누구도 내 건물을 싸고 안전하지 않은 그런 건축물로 만드는데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을 산 사람은 모르고 건물을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소유주가 현 소유주가 건축한 사람이 아닐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지어서 파는 경우. 그러니까 그 맞습니다. 건축을 한 사람들, 시공사 이런 사람들이 철저하게 화재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법이 좀 그런 식으로 구조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예, 맞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요. 우리 이 부분에 집중해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예,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이창우 교수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진기수님, 네.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청취자들은, 국민들은 다 마음이 이런데 정치인들은 그 자리에 조문 간 것까지는 좋았어요. 네. 근데 가가지고 또 네 책임이니 내 책임이니 이거 참 볼썽사나웠습니다. 맞습니다. 상가집 가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예. 국민들은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인들만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상대방 책임만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굉장히 좀 답답했습니다. 씁쓸했죠. 네. 그래요. 오늘 행간에서는 무슨 얘기 가지고 오셨습니까?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이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여상규. 예. 간첩 조작 사건을 취재하던 방송사 제작진에게 예. 당시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였던 여 의원이 웃기고 앉아있네 이 양반이. 웃기고 앉아있네 이 양반이. 라고 말하는 장면이 방송이 된 게 발단이 됐는데요. 그렇죠. 간첩 조작 사건에 웃기고 있네 대답한 여상규 의원.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여상규라는 사람 이번에 처음 알았어. 이런 분들도 이번에 꽤 어쨌든 스타가 되긴 됐어요. 어떤 의미로든 지금까지도 검색어에 올라있을 정도니까. 네,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 비난 여론이 뭐 엄청난데요. 엄청납니다. SNS에 수천 개의 비난 댓글이 달리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뭐 국민 대표 자격을 박탈해달라 이런 청원이 뭐 수십 개씩 올라오고 이런 그래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발단이 지난 주말 한 방송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내보낸 간첩 조작 사건 편입니다. 예. 이 1980년 서울시경 정보과에서 형사로 근무하던 석단윤 씨가 안기부죠. 그러니까 국가안전기획부로 끌려갑니다. 80년에. 예,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간첩으로 조작이 돼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무려 18년 동안 형을 살다가 2014년에 석방이 되거든요. 18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네. 죄가 없는데. 예. 그래서 재심 신청을 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당시 1심 재판부를 담당했던 판사가 바로 여상규 의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책임을 못 느끼냐 이런 제작진의 질문에 웃기고 있네 이런 식의 답변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인생이 달린 일인데 어떻게 웃긴다는 말로 대답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비난 여론이 뭐 쇄도하고 있습니다. 검색어 오르려고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않겠죠, 설마. 어떻게 답변이 이렇게 나올까 싶은데 행간 뭐가 숨어 있어요? 첫 번째 행간은 죄송합니다. 참여까지 할 거라고 기대한 건 아니었다입니다. 누가요? 방송사 제작진이에요. 이 38년 전 일이에요. 예. 간첩 조작 사건이 아무리 있었고 당시 판사가 여 의원이었다 하더라도 그때 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기대했겠습니까? 저는 그런 기대까지는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시에 판결했던 판사들 지금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 여러 명이에요. 네. 이런 사람들 참여하는 모습 보인 적 한 번도 없어요. 굳이 꼭 여상규 의원만 그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기대도 안 했을 거다. 최소한의 양심, 최소한의 책임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독재 정권에 독재 권력이 힘이 들려서 어쩔 수 없었다는 최소한의 책임의 피라도 그렇죠. 하는 답변이 돌아올 줄 알았더니 어쩔 수 없었지만 도의적으로 참 죄송합니다 정도는 나올 줄 알았겠죠. 웃기고 있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분노 여론이 커지겠습니까? 자, 그래요. 두 번째 행간이요. 두 번째 행간은 6년 전 주차장 혈투 사건이 떠오른다입니다. 6년 전에 주차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게 2012년 2월이었는데요. 예. 국회의원 회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난데없이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어허. 당시 선거구 획정 문제가 뜨거운 감자였거든요. 예. 이 한 선거구가 없어질 위기였는데 경남 남해 하동이었습니다. 예. 바로 여상규 의원의 지역구였거든요. 당시 새누리당 정개특위 간사였던 주성영 의원이 이런 안을 제안했다고 해서 여 의원이 보좌관까지 데리고 가서 항의하다가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아, 주성영 의원하고 여상규 의원이. 네. 김 목사님 나와 계세요. 네네. 예.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없습니다. 예. 아니, 할아버지가 입원해 계신 그 병원에 불이 났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냥 뛰어가셨다고요? 네, 이제 제가 그때 마침 아침에 운동하고 오는 시간이 돼가지고 그 전화를 받자마자 이래 보니까 시커먼 연기가 올라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데는 한 1, 2분, 2, 3분 뭐 그런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쪽을 쳐다보니까 시커먼 연기가 이미 올라가고 있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한 1, 2분 정말 손살같이 가서 도착해보니 병원 상황이 어떻던가요?
참 글자 그대로 아비규환이 돼가지고 그래가 응급실로 들어가니까 응급실에서는 하여튼 아주 짙은 어떤 매연의 연기가 뿜어대가지고 그러고 열이 온 데가 화끈한 걸 느꼈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로질러 가면은 뭐가 있는가 하니까 이제 마침 보니까 신경외과 원장님께서 막 경황이 없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원장님을 도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원장님 따라 이제 6층에 요양병원에 응급실 계단이 있었습니다. 자, 응급실로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외과 선생님과 함께 요양병원으로 가신 거예요. 네네. 요양병원 비상계단으로 해가지고 6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불이 난 건물은 본관인 일반 병동 1층이었습니다. 네네. 요양병동은 별관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상대적으로 대피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만 문제는 요양병원 분들은 전부 연로하고 거동도 불편한 분들이어서 누가 돕지 않으면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우신 분들이었던 거죠. 네네네. 어떻게 구조를 하셨어요? 내가 6층으로 이제 올라가니까 벌써 소방 선생님들도 위에서 계속 이제 구조 활동을 하시고 또 본무과에 계시는 직원들하고 또 과장님들하고 경험 없이 모두 업은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러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어른들이 이제 밖으로 이제 일단 모셔놨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도 같이 포대도 들고 또 같이 업고 내려오고 그랬습니다. 업고 내려오고 부축해서 내려오고 이러면서 한 20명을 보축일 정신이 아니죠. 그분들은 거의 완전히 자기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걷지도 못하고 먹는 것조차도 안 되는 그런 그 정도 분들입니다. 자, 그렇게 의료진과 시민들, 소방관들이 다 합심해가지고 요양병동, 그러니까 별관에 있던 94명은 전원 대피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네. 너무나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정말 이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힘으로는 걷지도 먹지도 못하는 그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전원 구조했다는 거, 더 큰 참사가 날 뻔한 걸 막았다는 거, 이 부분에서 정말 그나마 다행이다. 고생 많이 하셨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밀양이란 도시가 서울처럼 그렇게 큰 도시, 대도시가 아니어서 지금 분위기가 어떨까 이런 참사 앞에 걱정스럽더라고요. 네, 참담, 그리고 이제 밀양은 전부 다 이 집안이거든요. 집안이기 때문에, 그 만나는 분들마다 다 마음은 무겁고, 다 참담하지만은, 참 이것을 잘 마음을 우리가 추스려서, 우리가 또 큰 잔치를 또 맞이해야 될 또 그런 일도 있고 하니까. 한 집 건너,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 이 정도로 다 그런 도시예요. 가까운.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슬픔이 얼마나 클까 싶은데 목사님이 많이 위로해 주시고요.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그러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서 한 20명을 구조해낸 분이십니다. 밀양 명예실교회 김덕노 목사를 먼저 만나봤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대형 화재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건지,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제대로 마련을 하고 있는 건지 전문가와 함께 짚고 가야겠죠. 숭실사이버대 이창호 소방방재학과 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물론 건조한 날씨면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예.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대형 화재가 요 사이에 잦은 느낌이거든요. 예. 왜 그런 건가요? 날씨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야외의 경우, 그러니까 산불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영향을 받고 있고요. 건축물 내부에서의 화재는 사실상 날씨의 영향은 크지 않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실제 연간 화재 건수를 보면 4만 3천 건에서 4만 5천 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고요. 크고 작은 화재가 하루에 120건 정도가 평균적으로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것들은 그동안 우리가 건축물을 시공함에 있어서 경제적인 측면만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고요. 현재 우리 사회가 지금 당장 드는 건축비의 절감이냐,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막대한 사회적인 비용의 지불을 놓고 도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사회 전반에 걸친 도덕적 관념의 붕괴 등이 가져온 결과이고요. 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사회적 책임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더 잦은 이유는 특별히 뭐가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언제든지 터질 일이 이번에 좀 우연히 많이 겹쳤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형 사고들이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요.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를 해야 되는데
얼굴과 가슴에 막 주먹이 날리고 피가 막 낭자고 그랬는데요. 기억하실 거예요. 네. 검사 출신 의원과 판사 출신 의원의 몸싸움을 보면서 당시 언론의 평이 뭐였느냐.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웠다. 그랬었죠. 네. 이 의원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집착하고 판사 출신이었는데 이런 일까지 했는데 간첩으로 몰려서 18년 동안 감옥 생활했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웃기고 있네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게 말입니다. 이 재심 판결 받고 무죄 받은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왜 몰랐겠어요. 찾아보기라도 했을 거고. 나는 왜 그때 그런 판결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되새김질을 한 번이라도 했었다면 웃기고 있네란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죠. 나올 수도 없는 거죠. 좀 진정해야겠어요. 네. 마지막 행간 가죠.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죄송합니다. 목이 메어 오시죠. 김성환 씨. 정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가 있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지금 최저치로 떨어졌잖아요. 취임 이후 최저치. 예. 민주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예. 그러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올라야 되잖아요. 보통은 이럴 때 오르거든요. 예. 왜 안 오르느냐. 바로 여 의원처럼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의원들이 자꾸 나오기 때문이에요. 아하. 김생태 의원도 참사 현장에 가서 현송을 뒤치다거리 하느라 불이 난 것처럼 말을 하고 그래서 또 이것 때문에 여당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최소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면 국민들의 사랑을 다시 받으려면 이런 논란들 없애는 게 일단 1순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막말 논란, 처세 논란 이런 것부터 없애야 한다. 자유한국당 분들이 지금 듣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들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부에서는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논의 하나를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택시요금 인상을 논의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 양쪽 의견 들어보죠.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택시 기본요금 지역마다 좀 다르죠. 서울시는 3,000원입니다. 근데 서울시가요 택시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찬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업계 내부에서도 올려야 된다 아니다 입장이 엇갈려 있는데요. 찬반 양쪽 의견 들으시면서 여러분 논리적으로 어느 쪽 이야기가 더 맞는지 판단을 좀 해보시죠. 그리고 여론 준비가 된 날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재판정에서 군복무 단축 토론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우리 뉴스쇼 청취자들은 군복무 단축해서는 안 된다 쪽에 손을 조금 더 들어주셨는데 이걸 한번 이택수 대표가 제대로 돌려봤습니다. 전국의 여론은 어떤지 군복무 단축 3개월 단축에 대한 여론 결과 열어보죠. 그리고 오늘 화제 인터뷰 여러분 끝까지 꼭 좀 들으시기를 제가 강추합니다. 우리 문학사의 큰 기둥 고은 시인이요. 최근 어떤 날이라는 새 시집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참 특이합니다. 제목이요. 어느 날 1, 어느 날 2, 어느 날 3. 처음부터 끝까지 100편이 넘는 시가 다 어느 날이에요. 근데 저는 정말 울림이 컸습니다. 잠시 후에 대화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오늘 2부 첫 인터뷰는요. 우리 생활과 밀접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택시 얘기입니다. 택시. 서울의 택시 요금은 전국 택시 요금에 영향을 주니까요. 아마 전국의 시민들이 다 귀 기울여 들으실 만합니다.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 3,000원이죠. 그리고 142m당 100원씩 올라갑니다. 이렇게 정해진 지 5년이 지났는데요. 서울시가 최근 택시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답니다. 이유인 즉슨 택시업계가 너무 힘들다. 지금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건데 근데 정작 택시기사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요금 인상이 절실하다는 측과 아니다. 차라리 인상하지 않는 편이 낫다라는 측 이렇게 엇갈리는 이유가 뭘까요? 양쪽의 입장을 차례로 듣고 판단해보죠. 먼저 택시요금 인상이 필요하다. 청와대에 청원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개인 택시를 운전하시는 이우진 기사 연결해보겠습니다. 이 기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 서울 개인 택시 이우진입니다. 몇 년 되셨어요? 택시 한 지는 6년 정도 됐습니다. 6년 정도. 예. 택시 요금 인상이 절실하다 주장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먼저 국내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보면요. 예. 1983년부터 30여 년 동안
뭐 버스 요금, 짜장면 등 다른 물가가 10배 이상 올랐을 때 택시 요금은 차별적으로 5배만 인상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OECD 국가 중 1인당 GDP가 우리와 같이 20위권인 일본하고 영국 택시는요. 최저임금으로 2km를 주행하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8km나 주행하는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어서 최저임금 기준으로 했을 때 적정한 노동의 대가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즉 그 법인 택시의 경우는 12시간 근무 시